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메소드 특강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 이지영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메소드 특강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제 직원들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사실 소통이라고 하면 뭐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소통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라는 회사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니즈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눠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호칭과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사실 모든 사업장에서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을 나누기는 하지만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는 우리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약점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조금 더 강점을 두셔야 되는지, 어떤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되는지, 이 호칭과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 전달, 그리고 업무 공유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사실 이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 전달이라든지 업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어느 사업장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소통을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꼭 하셔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good and bad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에 대해서 많이 강의들을 요청을 좀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강의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듣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강사님,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직원들이 그래도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냥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도루묵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단 한 번의 교육을 가지고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메모해 두시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셨다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많은 회사에서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강사님, 그런데 일부 직원들에게는 좀 변화가 보이는 듯 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업장의 규모가 조금 큰 곳에서는 직급별로 나눠서 교육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신입사원 교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 때 가장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 교육의 주제가 인사 예절이에요. 강사님, 우리 회사는 인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윗분들이요, 신입사원들 인사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일 잘하는 것보다 인사가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들 다른 것들은 몰라도요, 인사만큼은 꼭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갑니다.
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우리 신입사원분들께서는 알아서 인사들을 잘 하세요. 이분들은 인사를 본인이 잘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팁을 드려도요, 잘 지키십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에 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방문을 해보면요, 분명히 저랑 같이 교육을 진행하실 때에는 인사를 잘 하셨던 신입사원 분들이신데, 어느샌가 이렇게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이렇게 가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회사에 가보면은요, 그분들이 신입사원이었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꾸준히 좀 추적해서 조사를 해본 회사가 있었는데요. 가장 이 신입사원 분들께서, 인사를 잘하던 분들께서 안 하게 됐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의 직원분들의 관성 때문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아니 인사를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우리만 인사를 하는 것 같아, 인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나 있겠어? 라는 생각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직원분들이 인사를 안 하던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가는 과정들이 좀 많이 눈에 보였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들을 어느 직원분 한 분에게만 하라고 하셔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직원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고 또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나눌 주제는 호칭과 대화라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많은 사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우리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선생님들 혹시 선생님들의 직원분들과 얼마나 친밀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받으시고 하시는 답변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아이, 친하긴 뭐가 친해요. 그냥 동료들이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꽤 친하죠. 매일 만나는 사이니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친구보다 낫습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친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느끼는 친밀도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A라는 직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A라는 직원과 엄청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적인 대화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끝난 다음에 술 한잔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좀 기회가 된다면 주말에 취미생활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A라는 직원은 저랑 그 정도까지는 친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냥 회사에서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굳이 주말에까지는 만나고 싶지 않아. 굳이 업무 외적인 시간에 술까지 같이 먹고 싶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속마음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직장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까지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까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걸 내가 좀 드러내는 게 관계를 오히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는 친해지고 싶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직장 내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직원은, 그 동료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거든요. 이것도 사람마다 대답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찾게 되는 참 든든한 직원입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랑 솔직히 일하는 거 조금 꺼려져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직장 동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수많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서로 간의 감정이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동료분들과 평소에 어떤 대화를 좀 자주 나누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직원분들은
일 얘기만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어떤 직원분들은 뭐 가끔 가다가 주말에 뭐 했는지도 물어보고 뭐 그냥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도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그들 간의 관계가 드러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서로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서로의 관계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그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언어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호칭입니다. 우리 보통 호칭은 그들 간의 관계를 대변해 준다라고 얘기를 좀 해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호칭의 특징은 이 사적인 관계에서 쓰는 호칭이 그대로 사업장 안에서도 적용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친하다고 해서 형 동생으로 부른다든지 뭐 언니 동생, 오빠, 누나 이런 호칭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제 경험상 이런 호칭이 쓰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삼촌 이런 호칭이 쓰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뭐 가족 간에나 쓸 수 있는 이모라는 호칭이 쓰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적인 호칭이 직장 안에서 쓰이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상황에 따라서 호칭이 변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분이 있었을 때는 삼촌, 형 이렇게 부르다가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주임님, 매니저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또 저기 고객분들 앞에서는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이렇게 누구 앞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 호칭이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호칭이 다르게 쓰인다는 건 직원분들에게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는 너라고 불렀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좀 매니저님 아니면은 뭐 담당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러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요, 매니저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존칭의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만 좀 가식적으로 쓰이는 호칭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일관되게 존중된 호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호칭의 전염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우리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호칭의 전염성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원분이랑 조금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이 직원분과 서로 이름을 부른다던가 아니면은 형, 뭐 언니 이런 호칭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형, 언니라고 부르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그런 호칭을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자,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훨씬 더 직원분들 사이의 관계가 좀 밀접하고 또 친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형, 동생, 언니, 삼촌, 이모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다른 직원들까지 그렇게 부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전염성이 훨씬 더 빠르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누군가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적인 사이가 아니라 일로 만난 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호칭은 관계의 기반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호칭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안에서 사적인 호칭을 사용을 하다 보면 업무상 동료로서 존중해야 되는 관계가 사적인 호칭에서의 관계의 룰로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사업장에서든 공통적으로 좀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적절한 호칭은요,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호칭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친한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야라고 부르는 호칭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이 바쁘
바쁘다 보면 혹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야, 너 일로 좀 와봐. 야, 너 그 소리 들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굳이 뭐 부정적으로 내가 부르려고 부르는 호칭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는 말은 이미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야라는 호칭을 과연 어떤 사이에서 쓸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평소에 대리님, 사장님, 과장님, 지영님 이렇게 정확하게 회사에서 사용해야 되는 호칭을 사용하는 관계에서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야라는 호칭이 바로 튀어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소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호칭이 중요하다라는 강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로 호칭에는 서로 상호가 존중하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장님들께는 대부분 사장님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사장님들께서 직원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비교적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자, 이럴 때 한 분은 존중받는 상대가 되지만 다른 한 분은 존중받지 못하는 상대가 호칭에서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반드시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칭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들어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아우, 내가 어떤 매장에 갔는데 거기 서비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의 품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참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거기서 직원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서로 소리를 지르고 서로 윽박 지르는 것 같고 그리고 호칭도 그냥 야, 너 이렇게 했어? 야, 너 저렇게 하라 그랬잖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통하는데 아우, 내가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거기를 가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호칭은 누가 들어도 불편함이 없는 호칭과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알고 싶으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봐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어떤 호칭과 대화를 사용하는가가 우리 회사의 분위기를 결정지어준다 혹은 우리 매장의 분위기를 결정지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호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직급이나 직함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직함이나 직급이 없으신 사원급이신 분들도 계세요. 뭐 특별히 누구누구 사원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어색할 경우가 있죠. 혹은 같은 직급을 가진 사원분들끼리는 그냥 어떻게 불러야 될지 좀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누구누구 님 혹은 누구누구 담당님 혹은 요즘에 뭐 매니저님, 프로님 이렇게 좀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호칭이 바로 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호칭을 존중하다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어그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 나이로 호칭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겠죠. 그리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칭의 호칭은 아니라는 거를 조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영 씨보다 지영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회사에서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칭이다라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칭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사연인데요. 자, 저희 회사는 5명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일반 사원 직급인 저를 부르실 때 사장님은 지영사원 이렇게 이름에 사원자를 붙여서 부르시고요. 다른 직원들은 지영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직원 중에 저와 같은 직급이고 또 나이도 같은 직원이 있었는데 회사에는 먼저 입사를 했던 동료가 있었다네요. 그 직원도 저를 지영씨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그 동료를 땡땡씨라고 불렀어요. 자, 어느 날 점심시간에 땡땡씨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나이는 같아도 내가 선배니까 선배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회사에 먼저 들어온 건 존중하지만 같은 직급인데 고작 회사에 일찍 나오게 됐다는 이유로 꼭 선배라고 불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는 건 회사에서 정확하게 호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개인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뭐 어떤 강력한 규정, 규칙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는 이런 호칭을 사용한다라는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야 개인적인 불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대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호 간에 나누는 대화의 종류가 많을 것 같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각각의 부서가 나눠져 있고요. 이 부서 안에 또 여러 명의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각자가 하는 업무의 종류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 밑에 나와 있는 직무의 종류들이 다르고요. 그 직무를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직원이 한 부서의 일을 온전히 다 담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두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한 직원이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직무이긴 한데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간대에는 이 직원이 하고 어떤 시간대에는 또 이 직원이 하고, 근데 이 직원들의 업무가 서로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종류가 좀 많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정의 양에 따라서 소통의 양이 결정된다라는 대화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정의 전달이 빠르게 나타나죠. 꼭 나눠야 되는 대화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냥 뭐 아까 내가 일하는 거 봤으니까 알겠지. 업무 공유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오인되는 대화를 나누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예약 후에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 손님들 때문에 손해가 많았습니다. 사장님도 속상해 하셨고 직원들도 답답해 하셨대요. 특히 예약을 주로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노쇼 문제가 터지면 저한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실 때가 많은데요. 하루는 운이 나쁘게도 3팀이나 노쇼가 생겼는데 3팀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약 시간이 20분이 지났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는 노쇼라고 직감하고 사장님께 대기 중인 손님을 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고민을 하셨고 결국 10분 후에 대기 손님을 받으려고 손님 대기석으로 나가봤는데 기다리던 손님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예약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대기 중인 손님들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자, 물론 사장님께서는 다음날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어제 괜한 화를 냈었다라고 사과하시긴 하셨지만 전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립니다 라는 직원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연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저 부분이죠. 예약을 주로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저한테 하실 때가 많은데요 라는 부분이에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시간대에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좀 묻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 책임의 소지를 묻기보다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같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좋은 소통의 방법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거 전화 누구 받았어? 누가 받았어? 이거 어떻게 확인했어? 누가 확인했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상호 간에 나누는 대화의 종류가 많다는 건 한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많거나 혹은 같은 업무를 여러 직원들이 시간대
시대별로 나눠서 분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분배는 가능한 명확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소규모 사업장의 또 특성상 업무 분배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준비하셔야 되는 건 같은 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 관리를 오전에는 A 직원이 하고 오후에는 B 직원이 한다라고 하면 재고 관리를 A와 B 직원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감정의 양에 따라 소통이 양의 결정이 되다 보면 꼭 필요한 업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소통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 객관적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자, 세 번째, 감정의 전달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지 않도록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대화를 잠시 중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조의 문제가 개인의 잘못으로 오인되기 쉽다라는 점은요, 개인에 대한 질책보다는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려는 대화를 더 많이 나누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감정의 대화보다 객관적인 대화를 더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대화가 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찰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심 깊은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은 인간 최고의 지성의 형태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통점은 바로 관찰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가를 하지 말고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좌절을 겪게 되고 그 좌절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좌절과 불화의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의 언어를 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평가의 언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씨는 좀 게으른 편인가 봐. 땡땡님은 회사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땡땡씨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하시네요. 아마 이번에도 땡땡님은 길 넘겨서 서류 주실 거예요. 그쵸? 자, 땡땡님 돈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땡땡씨는 인심이 후한 사람인가 보네요. 자, 이 얘기들은 좋든 나쁘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대화들은 평가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땡땡씨, 가게 오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자, 게으르시네요 라는 것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오늘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 나가 계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회사 일에 관심 없으신가 봐요 라는 언어보다도 훨씬 더 객관적인 사실을 관찰한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씨는 매번 식사 혼자 하시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땡땡님, 저번에 서류길 이틀 지나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원래대로 꼭 주셔야 돼요. 땡땡님, 정말 좋은 가방이네요. 이번에 땡땡씨가 간식을 사오셨어요. 전부 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찰 언어가 잘 나와 있는 한 가지 그 도서가 있는데요. 바로 비폭력 대화입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화의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 두 번째는 관찰한 그대로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세 번째로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발생한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부탁의 이야기를 하는 거,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지키는 것이 비폭력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지각을 했어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럴 때 또 늦었냐? 너는 맨날 늦냐? 라고 얘기하면 평가의 언어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잘한다, 아주 집에서 푹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또 비꼬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내 욕구를 드러내보는 문장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씨 오늘 10분 정도 늦으셨죠. 저번에도 15분 정도 늦으신 거를 좀 봤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늦는 직원이 생기면 혹시라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줄까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저는 직원분들이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찍 나오는 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최대한 제 시간에는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나의 욕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땡땡씨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제 시간에라도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탁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가슴을 두들기셨을 것 같아요. 아우, 강사님 속 터져서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도 얘기하면서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우리가 직원들 간의 대화가 끊기지 않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는 감정의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좀 격해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시고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업무 전달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가지의 점검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에게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있는가? 두 번째, 직원들의 의견을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회사는 일의 우선순위가 명확한가? 네 번째, 업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에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 매뉴얼의 핵심은 업무 분배 그리고 인력 구성이겠죠. 얼마나 사업장이 크든 작든 이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 분장 그리고 인력의 구성은 사업이 돌아가는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고요.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 매뉴얼은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함께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사장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거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제거 관리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누구누구 직원분은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나에게 책임감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무 매뉴얼에는 본의 아니게라도 우리 회사의 목표라든지 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업무 매뉴얼을 정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알아서 잘해봐. 할 수 있지? 해봐서 알지? 하는 거 봤지? 잘할 거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은 직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때그때마다 복불복처럼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줘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육하 원칙이 있잖아요. 이 육하 원칙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기 바닥에 아까 뭐가 떨어져 있던데 저 청소 좀 해야 되는데 라고 그냥 던져버리시면 듣는 분들이 2명, 3명일 경우에는 서로에게 미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만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지저분하던데가 아니라 창틀에 먼지가 쌓여 있던데 라고 얘기를 하셔야 내 요구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분들도 각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 뭐 자녀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자녀분들이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속이 터지죠. 가서서 아마 잔소리 하실 거예요. 너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니까 라고 아마 잔소리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분들이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언제까지 버려라, 언제까지 버리겠다라는 데드라인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합리적인 데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이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 6가지가 정확하게 직원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직원분들은 최고의 업무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직원들 하라는 것만 해요. 꼭 시켜야 일을 합니다.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를 않고요. 뭐 의견이 있냐, 아이디어 있냐 라고 얘기해도 말은 안 합니다. 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한번 있습니다. 예전에는 업무 지시 혹은 업무 보고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제가 오늘 사장님들께는 업무 전달과 공유라는 얘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회사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이 직원분들에게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직원분들이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무언가 의견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도 전혀 인정받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직원분들은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실무에서의 의견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실행되지도 않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한번 도전해 봤다가 괜히 내가 피를 볼 바에야 그냥 시키는 것만 꼭 해야 되는 것만 하자라고 결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은요, 그게 얼마나 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무조건 아이디어를 주신 것 그 자체, 의견 자체에는 박수를 쳐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Y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해야 될 일을 4가지의 일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 중요한데 빨리 안 해도 되는 일, 중요하지도 않지만 빨리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빨리 해야 될 필요도 없는 일,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A순위의 일과 D순위의 일은 아마 많은 회사에서 명확하실 거예요. 그래서 A순위의 일은 곧바로 처리하시고 D순위의 일은 삭제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B순위의 일과 C순위의 일이겠죠.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C순위에 있는 일을 먼저 하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나 C순위에 있는 일은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가 C순위의 일이냐면요, 이런 것들이죠. 불필요한 회의 같은 거, 만들지 않아도 되는 보고서 같은 거, 혹은 꼭 해야 되지는 않지만 사장님의 감정 때문에 하게 되는 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C순위의 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시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중요한데 급하지 않았던 일들을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고객 관리에 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고객들을 더 모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 그리고 뭐 지금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의 회사 구조상, 업무 방식상 문제가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 바로 B순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C순위의 일은 축소하시고 B순위의 일은 먼저 하셔야 조금 더 좋은 회사,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을 직원들에게 공감시키기 위해서는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공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4가지의 점과 16가지의 점을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직선으로 한번 이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4개의 점은 어떤 장애물도 없이 일직선으로 선이 그어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16개의 점은 뭐 일부 점들 사이에는 직선으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저 멀리 있는 점들끼리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점들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소규모 사업장의 특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요, 모든 직원분들끼리의 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화가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장님에게서 전달,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또 전달,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소규모 사업장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강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업무 공유는요, 모든 직원들이 서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어야 서로 도움도 줄 수 있고 협업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일로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부서 간의 협업 이기주의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일로 이펙트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개인 간의 이기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우리 에벨린 패러독스라고 해서요, 한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다 나도 좋아 따라오는 것을 에벨린 패러독스라고 하거든요. 한 분이 난 짜장면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탕수육이 먹고 싶어도 나도 짜장면 이렇게 따라오는 현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모든 의견들과 서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공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통 굿앤 배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리 소통 굿앤 배드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것들이 좋은 소통이고 어떤 것들이 나쁜 소통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감사의 인사를 많이 해야 돼요. 칭찬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꼭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과의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은 사업장에서는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과를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과를 잘 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기본은요, 분명히 칭찬, 감사, 인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거절과 사과도 포함이 됩니다. 잘 거절하시고 잘 사과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충분히 많은 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중하게 거절을 한다면 그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충분한 사과를 나눠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 사과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어쩔 수 없었어. 굳이 따지자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라는 건 사과가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진정한 사과의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소통 굿앤 배드,
칭찬의 말씀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절과 사과의 말씀도 숨기시지 마시고 잘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 우리 사장님들께서 소통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건 아마 직원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 그 자체가 벌써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직원분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면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